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제3장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파트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쪽 장에서는 이제 주로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먼저 소개가 돼요. 주요 법이 이제 보험업법이 있고 보험계약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험과 관련되는 법 조항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약관이나 또는 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 의무라든지 뭐 어떤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3장에서 주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다소 내용이 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도 좀 그 개념을 먼저 잘 잡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따라와 주신다 그러면 조금 쉽게 접근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보험관계법에서 113페이지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교재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일반적인 특징들은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특징의 명칭을 보시고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하신다 그러면 조금 쉽게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 교재에서는 4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리성, 선의성, 두 번째 단체성, 기술성, 그리고 사회성, 공공성, 상대적 강행법성. 그러니까 개념 단어만 딱 보고 개념이 잘 안 와닿는 건 아마 4번째 나오는 상대적 강행법성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윤리성, 선의성, 왜 보험계약에 윤리적인 부분을 요구를 하느냐, 또 선의, 착한 마음을 왜 요구를 하느냐. 기본 개념은요,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행계약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도박 같은 거 할 때 사행심을 조정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연한 상황입니다. 우연한 상황 하에서 내가 소액의 금전을 베팅을 하고 고액의 금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사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박이 그렇죠. 로또를 사서 큰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사행심을 조정하는 건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가입을 하고자 할 때 고객의 의도 자체가 선의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악용하게 되면 도덕적 위험, 즉 고의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성, 선의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체성, 기술성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다 또는 암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암보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암이 걸리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암보험을 들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암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단체로 구성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갖는 평균 위험도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동질적인, 즉 위험 수준이 유사한 정도로 단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체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한 수리적인 부분이 필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고도의 어떤 수리적인, 수학적인 기술을 요한다 해서 기술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 단체를 구성하니까 단체성, 그 사람들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고도의 수리적인 기술을 요하니까 기술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회성, 공공성은 자, 보험 상품 자체는요, 민영보험회사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하는 기능 자체는요, 우리 그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재산을 불려주는 기능이 아니라 뭔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손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험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는 마찬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투자자금으로서의 기능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 자체는 민영보험회사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그 상품의 기능을 놓고 볼 때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공의 성격을 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단순히 영리 추구를 위해서만 상품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감독기관이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부분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사회성 공공성에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상대적 강행법성은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때는 글자를 좀 쪼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행법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 상품에서 보상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는 건 약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이라는 건 보험회사가 임의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변경이 되어져야겠죠. 즉 어떤 절대적인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법에서 유래된 거니까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법에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 때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만들거나 약관을 개정할 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불리하게 개정하는 게 금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용어를 좀 뜯어서 이해를 하시면 약관을 개정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할 때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건 금지다라는 거예요. 즉 법 규정보다 고객을 더 보호해주면 좋지만 고객을 덜 보호하는 쪽으로 약관을 만들 수는 없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네 가지가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특징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가지고 계신 교재 114페이지 보시면 윤리성, 선의성, 단락 첫 줄 보시면 보험계약은 우연성을 전제로 한 사행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게 윤리, 선의성이다. 그 옆에다 고의사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어떤 개념 이해하는 게 조금 수월하실 것 같고요. 단체성, 기술성에서요. 단락 첫 줄 보시면 동질적 위험 단체를 전제로 해서 단체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줄 보시면 단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 지출 균형이 맞도록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회 공공성 첫 줄 보시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경제활동의 이제 투자자금으로서 다시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품은 민영보험사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한다. 그런 말도 뒤쪽에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 상대적 강행법성 옆에다가 약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제 개념 이해하는 게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단락 맨 밑에 보시면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걸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험계약의 법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먼저, 명칭 보고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7가지의 법률적인 특징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유상, 상이 있다, 즉 돈이 있다라는 거고 쌍무는 쌍방 간의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하면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또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험료나 보험금 다 금전이기 때문에 유상이 되는 거고요. 쌍방 간에 서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서로 줘야 된다. 서로 그럴 어떤 금전적인 관계 또 의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그 의무가 상대방에게는 권리가 되는 거죠. 즉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지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고 고객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쌍방 간의 권리를 같이 보유하게 됩니다. 이게 유상쌍무계약의 의미고요. 그 다음 불요식 낙성계약은요. 요것도 글자를 뜯어 해석하시면 요식,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안일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형식이 필요 없네요. 낙성은 글자 줄임말입니다. 승낙 성립의 준말이에요. 즉 보험계약은 고객이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념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보험계약이라는 건 고객이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이때 고객이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는 데는 특별한 형식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게 불요식 낙성계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 없고 계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해서 낙성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행계약 앞쪽에서 몇 번 언급이 되어졌죠.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우연한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다. 그래서 요 보험금을 받는 게 우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행계약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부합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합치된다라는 의미죠. 무조건 약관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보험약관을. 그래서 부합계약이라는 것은 보험약관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보험회사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나와 있는 약관을 포괄적으로 승인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약관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겁니다. 즉 계약자는 포괄적으로 그 약관 내용을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이제 청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합계약, 그 약관에 부합되는 고객이 이제 청약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의계약, 그 앞쪽에서도 좀 언급이 되어졌었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앞쪽에서 언급한 어떤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다른 상품 구매할 때와는 달리 조금 더 높은 최대 선의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행계약적인 성격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보험계약에서는 고객에게 조금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또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든 고객이든 양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다른 계약들보다 조금 더 커요. 이게 선의계약 때문에 나오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계약은 보험계약은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이 지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게 계속계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한번 계약하면 1년간 계약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계약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객이 이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갖지 않겠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해지를 함으로써 그 해지 이후에 장래에 대해서는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보험상품은 민영보험회사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고 이게 하나의 상행이다라는 게 영리적 상행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상품은 영리추구 목적의 상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법률적인 특징인데 마찬가지 용어 가지고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암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개념 잡으실 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부합계약은 항상 약관과 연관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체크를 좀 해드리죠. 보험계약의 법률적 특성 115페이지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유상쌍무계약, 이건 금전 그리고 권리의무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락차출 보시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고 보험금이 금전이죠. 그 다음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보험료도 금전이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수령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령하고 이게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분료식 낙성계약 첫 줄 보시면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된다.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된다. 이 의무이고요. 이때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해서 분료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합친 게 분료식 낙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행계약적 성격 가장 핵심은요. 첫 줄 중간에 보험금 지급할 의무는 우연한 사고일 때 지급이 되어진다. 즉 사행계약의 성격을 갖는 건 소액의 보험금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우연한 상황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합계약 첫 줄 끝에 보시면 보험약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고객이 그 만들어진 약관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선의계약성 단락 첫 줄 보시면 사행계약적 성격 때문에 나온다라는 말 나오고요. 단락 셋째 줄 보시면 일반 계약보다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계약성 첫 줄 보시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 줄 끝에 계약을 해지시킴으로써 장래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영리적 상행위 단락 첫 줄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건 상행위에 해당된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117페이지서부터 이제 개별법으로 법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보험계약에서 주요한 법은요.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법은 먼저 개념을 좀 잡고 그리고 교재 내용을 보시면 좋은데요. 보험업법이 있고 보험계약법이 있는데 주요한 특징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하면요. 보험업법은 실존하는 법입니다. 법 명칭이 있어요. 반면에 보험계약법은 법 명칭 자체는 없습니다.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을 실무적으로 또 학계에서 보험계약법이라고 지칭할 뿐이지 실제로 보험계약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규제 감독하는 법이에요. 관리 감독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사업자라든지 또는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보험업법이다 해서 여기는 뭔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보험회사를 규제하고 하는 조항들이 많이 나와요. 반면에 보험계약법은 보험회사와 고객이 서로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고 사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계약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이 계약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의 성격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보험업법이에요. 자, 이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를 규제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교재 보면 보험업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요, 보험회사를 규제 관리 감독하는 게 실질적 감독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업을 맨 처음에 허가하는 단계라든지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걸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실질적 감독주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법이고요. 공법적인 규정, 사법적인 규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적인 규정이 이제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내용들이고요. 사법적인 규정은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법이 보험업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험사업 허가와 관련돼서 보험은 이제 보험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종신보험, 안보험 이렇게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각 종목별로 이제 허가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규모는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보험회사들은
특정 상품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손해보험 전체, 생명보험 전체를 판매하는 종합보험회사 형태를 거의 대부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300억의 자본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300억 이상. 외국보험 사업자라면 30억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종목별 특정 종목만을 판매하겠다라고 보험회사를 만들었다면 이때는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자본금 이상만 납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목이 아니라 두세 종목을 하겠다 그러면 그 종목에 최소 필요로 하는 자본금 합이 300억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300억 이상만 납입하면 되는 겁니다. 한도가 300억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 사업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재산보험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같이 영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겸용이 금지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화재에서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삼성생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은 안 되죠. 또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삼성화재에서 종신보험 가입은 안 됩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 영역이고요. 종신보험은 생명보험 영역이거든요. 서로 겸용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제3보험업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겸용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이 안 된다. 그런데 일부 예외 종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손보, 생보 겸용이 가능하고요.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 지금은 이제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도 겸용이 같이 영업하는 게 가능하고, 자, 체크하실 부분은 질병사망 특약이에요. 생명보험은 질병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해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은 단서가 붙습니다. 질병사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4가지의 단서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특약 형태로만 판매가 돼야 됩니다. 주계약이나 기본계약 형태로는 질병사망을 보상해주지 못해요. 두 번째, 특약으로 판매하면서 보험 만기는 80세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90세, 100세 이렇게 못 가져가요. 그 다음 1인당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는, 즉 가입금액은 2억 원이 한도고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판매해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으로는 질병사망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4가지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는 특약 형태로만 판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만기는 80세까지, 세 번째 가입금액은 1인당 2억 원까지, 네 번째 보험계약의 형태는 보장성 보험으로만 판매해야 된다. 이 4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질병사망담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일부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모집이 금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 요 4부류의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 계정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걸 일반 계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상품별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 계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계정에서 운영된 부분을 그대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특별 계정으로 운영되어져야 되는 상품이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그 다음에 변액보험, 요 3가지 유형의 상품은요, 보험회사 일반 계정에서 통합해서 운영이 금지됩니다.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보험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는데 A보험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B보험회사로 옮기고 싶어요. 이럴 때 그 상품 전체를 B보험회사로 옮기는 거, 이걸 보험계약 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보험계약 이전이 일반적으로 가능은 한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해야 됩니다. 즉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에서 연금보험으로 이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품 유형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계약 전체를 이전해야 됩니다. 부분만 이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 이외에 제3자 보호하는 기능이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손해보험회사가 별도로 기금을 객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 보호하는 거는 주로 어떤 상품이냐? 의무보험의 신체 배상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상품들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해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객출을 해서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돼요. 요거는 손해보험 계약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자, 이러한 관련 내용들 같이 교재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보험업법, 특징 및 구성. 단락 첫 줄 보시면 끝쪽에 보험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실질적 감독주의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시킨 법이 보험업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단락 여섯째 줄 보시면 보험업법은 감독기관, 보험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즉 보험회사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험사업자 설립 운영에 관한 사법 규정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법이다 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험사업자 규제 관련돼서 단락 첫 줄 보시면 우리나라 보험사업은 종목별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래 표 3-2를 보시면 종목별 자본금 또는 필요로 하는 기금 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200억도 있고 50억도 있고, 그 제일 적은 게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가장 규모가 적죠. 어쨌거나 해당되는 자본금 이상을 납입을 해야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 종목을 팔겠다 그러면 해당 종목들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단 그 합산한 금액이 300억을 넘게 되면 300억까지만 자본금으로 납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위쪽으로 가서요. 첫 번째 단락 맨 밑에서 둘째 줄 끝쪽에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전 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제3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원래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겸용이 금지되지만 제3보험은 겸용이 가능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단락이 이제 특정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거는 아래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 이상 납입하면 되고, 여러 가지 종목이다 그럼 종목별 합산한다. 그리고 그 한도는 300억이다. 그런 설명들 나오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9페이지 보험업 겸용 제한하는 거요. 저쪽에 보시면 보험업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업으로 나누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을 한 회사 내에서 겸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3보험업은 겸용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 박스로 나오는 게 추가로 겸용 가능한 상품군들입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두 번째 퇴직연금, 또 세 번째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 보장하고자 할 때는 조건. 그 첫 줄 끝에 보시면 특약 형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그 아래 세 가지 나오죠. 만기 80세, 가입금액 2억 원, 그 다음 만기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약 범위 내라는 게 줄여서 말하면 보장성 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설명들 잘 정리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업을 영위하는 거. 관련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락 둘째 줄 대표이사, 사위이사, 감사, 감사위원 제외한 나머지가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 네 부류의 사람은 모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맨 밑에 단락은 이제 특별 계정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일반 계정에서 통합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별도 계정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아래 박스에 나오죠. 연금계약, 퇴직연금, 그 다음 변액보험. 세 가지 부류의 상품은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앞에 나오는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은요, 손생복 겸용 가능한 상품군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보험계약 이전입니다. 보험계약의 이전이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한 계약의 전부를, 여기 전부를 체크해 주시고요. 포괄해서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개념 두 가지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이 동일해야 되고요. 계약 전부 다 이전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관련해서 단락 첫 줄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한도 초과라는 말에 체크, 그 아랫줄 중간 부분에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재원 객출에 체크, 그 다음 그 아랫줄 중간 부분에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으로 제3자가 입은 신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상품, 여기에 체크. 그래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해서 추가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각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맨 처음에 이제 계약법 관련된 조항 몇 가지 살펴봤고, 지금 보험업법 살펴봤고요. 나머지 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법조항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들이에요. 중요 사항들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만약에 그 약관에 대해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즉 약관 교부 설명을 위반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그 약관 내용으로 계약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고객이 설명받은 대로, 그게 약관 내용보다 유리하다면 고객이 설명받은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만 그 내용으로 계약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약관을 해석하는 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 공정해석 원칙,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신의 성실 원칙, 즉 객관적으로 의미 그대로 해석하라라는 겁니다. 너무 특정인에게 치우쳐서 해석하지 말고 공정해석 원칙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에요. 이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관 조항 중에 좀 애매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성자, 즉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바꿔 얘기하면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 약관이 이제 불공정하게 작성이 되어졌다면 그 불공정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근데 약관 전체가 불공정할 수가 있고요. 일부가 불공정할 수 있겠죠. 즉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적용됩니다. 즉 전부 다가 불공정하다 그러면 전부 다를 무효로 인정하는 거고, 약관 조항 대부분은 괜찮고 일부 조항만 불공정하다 그러면 그 불공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가 적용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단서가 있어요. 그 일부가 그 상품의 핵심적인 조항이에요. 또는 그 일부만 무효로 했을 때 양 당사자 중에서 특정 한쪽에게 너무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전부 다를 무효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불공정한 부분만 무효가 원칙인데, 일부 무효일 경우 그 일부 무효된 게 보험 목적이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즉 핵심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특정 당사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든지, 그럴 때는 전부 다를 무효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은 주민번호를 다 수집하는 게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번호 처리 금지 원칙이 2014년도서부터 적용이 되어지고요. 수집을 하고자 한다면 법령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얻으려면 정보 주체, 즉 정보를 받고자 하는 그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줘야 된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그 다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했다, 어떤 이유로 제공했다라는 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교재의 지문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요번에 데이터 3법이라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 법에 대한 조항이 교재에 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개인정보를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 다음 가명정보, 익명정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모두 다 파악하는 거예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모두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정보만 추가로 파악해서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가명 정보고요.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거의 노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보 노출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근거는 데이터 3법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도 같이 보고 한꺼번에 교재 보고 정리하죠. 다음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금자보호법은 이제 그 예금한 사람 1인당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단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계약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 계약은 어떤 거냐? 개인계약, 바꿔 얘기하면 계약자가 법인인, 회사인, 법인계약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은 적용되지 않고 최저보장보험금에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변액보험 조항이 나온다면 잘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원리금 보장형 확정기여형 연금, 또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관련해서 적용되는 거고요. 원금 보정 금전신탁. 자, 여기서 정리하면은요. 원리금 보장형, 원금 보장형 이런 어떤 원금 보장 기능이 있는 상품에 예금자보호를 적용해 주는 거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기여, 그 다음 개인형, 요거 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확정급여형은 제외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원리금 보장 기능이 있는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뒤쪽에서 뭐 자세하게 공부는 하겠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거의 그 형제입니다. 내용들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품들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외되는 계약들은 어떤 거냐? 법인계약. 그러니까 개인계약이 적용되니까 법인계약은 제외고요. 보증보험계약도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고 특이할 만한 거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 관련해서는 뭐 원리금 포함 1인당 5천만 원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보험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특히 변액보험에서 최저보장보험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주계약은 되지 않는다. 이 조항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퇴직연금 관련해서는요. 예금자보호법에 나와 있는 5천만 원에 별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을 해줍니다.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에 적용되는 거는 이 앞쪽에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확정기여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마찬가지 확정급여형은 제외예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되고 또 퇴직연금 적립금 별도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합쳐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해보험 파트에서는 이제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무보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표적인 의무보험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죠. 예, 그거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보험들은 주 기능 자체가 가해자를 구제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무보험들의 대부분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몇 가지 요건을 더 제시를 해놓습니다. 그 요건까지도 충족을 해야지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는 게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만큼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의무보험 관련돼서 그 법률상 의무보험 관련된 조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법률상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보험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 신체 관련 위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신체,
피해자의 어떤 신체 손해를 주로 보상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재산 위험이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건 예외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놓고 이제 교재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타 관련 법률 첫 번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요. 약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121페이지 보시면 고객이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서 약관 중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라. 그런 조항들 체크해 놔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약관 조항 내용은 신의 성실 원칙, 공정해석 원칙, 작성자 불이익 원칙 요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약관을 해석하라. 그런 말 나오고요. 그 단락 넷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는 건데 뒷내용이요.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이 조항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보시면은요. 다른 내용들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요 파트에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 122페이지 두 번째 나오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아래 단락 보겠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가 다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정보 제공하고자 할 때는 그 둘째 줄 끝쪽에 동의, 그 다음 셋째 줄 앞쪽에 그 해당 개인에게 통보 알려야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에 그 실제 이용 목적 그러니까 그 판단 목적으로만 제공 이용되어져야 한다 해서 그 세 가지 핵심 개념이 뭐냐? 타 어떤 신용정보기관이나 이런 쪽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맨 처음에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정보 제공한다라는 거 어떠한 이유로 정보 제공한다라는 걸 통보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목적으로만 해당 정보는 이용되어져야 된다. 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23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데이터 3법이에요. 특히 그 아래 표 3-3에 개인정보 관련된 개념이 나오죠.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그래서 개인정보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활용 가능 범위는 사전적이고 동의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얻어야지만 수집이 가능한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게 가명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 아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고객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계를 작성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기록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요 경우는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익명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활용 가능 범위 보시면 자유롭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익명정보 정도는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예금자 보호법. 단락 셋째 줄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에 원금 이자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 세전으로 적용한다.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게 적용 대상 계약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단락 맨 밑에서 둘째 줄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게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변액보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그 외에 최저보장보험금 쪽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것만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래 표 3-4에 표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5페이지 그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에서 그 두 번째 단락 파트만 눈여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상 의무보험은 피해자 구제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 단락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신체와 관련된 위험보장 중심이다. 요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제2절 보험계약 내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보험계약 관계자인데요.
교재 보시기 전에 먼저 개념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관계자, 교재에 나오는 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자, 이행보조자 5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소유자보다는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소유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는 이익을 얻는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보험자는 보험회사고요. 자, 요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으로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제 아내의 어떤 사망이나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보험금은 우리 집 자녀들에게 지급되게끔 계약을 맺는다 치면 계약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자가 되겠죠.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즉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이제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피보험자가 되겠죠.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에게 가는 걸로 제가 계약을 했다 그랬죠. 제 자녀들이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 돼요. 계약자는. 그러다 보니까 계약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계약자예요. 즉 계약을 뭐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익자를 지정한다든지 하여간에 계약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행사할 때 모든 권리 의무는 다 계약자가 가지고 있다. 왜? 돈 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해요. 그건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실 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고요.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만 들어오면 되죠. 개인이 내든 회사가 내든 개인 여러 사람이 합쳐서 내든 상관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 피보험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일단 무슨 계약인지를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인보험이냐 손해보험 계약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인보험은 어떤 그 보험 계약 자체가 사람 신체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보상해 주는 게 인보험이에요. 그래서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자, 즉 누구의 몸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느냐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인보험의 피보험자입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은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물건, 재물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거든요. 이때의 피보험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그 물건의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피보험자라는 건 정리하면 보험사고 발생이 됐을 때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예요. 피보는 사람이에요. 사람 신체와 관련된 건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 내가 다치는 거니까, 내가 병 걸리는 거니까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 불나면 내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거니까 내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사람만 됩니다. 회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죠. 즉 자연인만 가능하다.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 같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요. 피보험이 이게 주체라고 좀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이건 뭐냐. 물건에 손해가 발생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피보험이 이게 주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소유자다. 즉 그 사람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소유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건물은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회사 건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 공동 명의로 가질 수도 있겠죠. 수나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수익자는요.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사례로 들었던 우리 집 애들. 그래서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겠죠. 수나 자격에 제한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가리키고요. 이행보조자는 보험회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그리고 어떤 피보험 대상자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소견을 제공해주는 보험의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요 피보험자 쪽을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좀 정리를 하죠.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계약의 관계자입니다. 첫 번째 피보험자. 단락 첫 줄 보시면 보험계약자. 단락 첫 줄 보시면 계약자란 자기 이름으로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요. 그 아랫줄 자연인, 법인 관련 없고 그 아랫줄 다수도 가능하다. 즉 순화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피보험자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보험의 피보험자입니다. 단락 첫 줄 끝에 인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의 대상 즉 보험의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한 사람 여러 사람 다 가능하지만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자연인만 가능하다. 즉 법인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단락에 나오는 건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다를 때 이거를 뭐 타인의 보험, 자기의 보험 뭐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거 돼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중요한 내용 나오는 게 단락 셋째 줄 끝에 서면동의권, 넷째 줄 중간에 서면동의권 요런 말 나오죠. 자, 그 용어만 좀 체크를 해놔 주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돈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피보험자도 사실은 계약에 대해서 관계자 중에 한 명이죠. 내가 사고 입은 거 보험금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타인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동의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면 동의권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그러니까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는 정확한 의사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신상실자는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심신박약자는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에는 온정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 지문에는 무슨 설명이 나오냐 하면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 판단 능력을 갖추었을 때 체결을 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의사 판단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로 설정이 되어졌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단락 넷째 줄 끝에서부터 나오니까 체크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래쪽에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단락 첫 줄 보시면 재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뒷내용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 법인 다 가능하고요. 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도 다 가능합니다. 건물을 뭐 2살짜리 애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피보험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인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자기의 보험, 타인의 보험 구분한다 그랬죠. 손해보험 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용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설명이 뒤쪽에 나오니까 요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8페이지 수익자 단락 첫째 줄 보시면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줄 인보험과 관련된 용어다 돼 있고 뒤에 수익자 순화 자격엔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주체로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보험계약 이행 보조자 단락 둘째 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의 이런 사람들이 보험회사를 도와주는 이행 보조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요 관련된 사람들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29페이지 보험의 목적 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게 보험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험 계약의 목적, 바꿔 얘기하면 피보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제 손에 분필이 있습니다. 이 분필이 지금 강의실에 있죠. 똑같은 분필이 문구점에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강의실에 있는 분필이나 문구점에 있는 분필이나 물건 자체는 동일한 물건입니다. 분필이죠. 하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새, 즉 용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의실은 이렇게 판서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문구점은 판매용 제품이죠. 같은 물건이지만 용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서 부를 때 이 물건 자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험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물건의 어떤 그 기능, 정확하게는 효용 가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 소유자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얼만큼 주는가,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능 또는 가치라고 설명을 하겠죠.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험 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주로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냐, 그 물건이 소유자에게 주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냐, 요거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물건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고요. 손해보험은 물건이 되겠죠. 그 물건이 형태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배상 책임도 다 손해보험의 어떤 보험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피보험이익이라는 게 이제 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보험계약이 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필 같은 경우에도 강의실에 있는 분필은 우리가 화재보험으로 가입할 때 직기비품으로 분류를 해요. 반면에 문구점에 있는 분필은 직기비품이 아니라 재고자산 또는 동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물건 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개념으로 보험사고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사고는 해당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칭해 놓은 사고가 보험사고예요.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다 그럼 보험사고는 뭘까요? 건물에 발생한 화재사고겠죠. 암보험이다 그러면 보험사고는 내 몸에 암이 발생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보험사고가 아니겠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를 우리가 보험사고라고 부르고, 보험사고가 갖춰야 되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우연해야 돼요. 그 다음 발생 가능해야 되고 범위가 한정 지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전 세계 어느 건물이든 언제 불나도 다 보상해주는 보험, 이런 보험은 존재할 수 없겠죠. 어디에 있는 건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제한을 가해줘야지만 보험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연해야 되고 발생 가능해야 되고 한정 지어질 수 있는 요 세 가지 요건이 보험사고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관련된 조항이 소개가 되는데요. 보험료는 일단 계약자가 납부하는 거죠. 앞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맨 처음 계약 체결하고 납부하는 보험료, 최초 보험료고요. 이후에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매달 보험료를 우리가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험료를 계속보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맨 처음에 납부하는 최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2달 동안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책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해제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최초 보험료 납입하고 이후 계속 보험료도 계속 내야 되는데 그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독촉을 합니다. 이걸 납입 최고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 기간까지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이 해지가 되어집니다. 즉 최초 보험료냐 계속 보험료에 따라서 요 효과가 달라진다. 그 정도는 체크를 해놔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회사와 약정 맺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요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금전을 보험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약정 맺은 이 가입 금액은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보험금하고 유사한 경우들이 많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러면 가입 금액이 10억이다 그럴 때 보험사고 발생되면 10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 10억을 한도로 실제로 발생된 손해를 지급하는, 즉 한도액의 개념으로 많이 이용이 되어집니다. 불확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된 기간을 좀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가지 표로 먼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고객이 보험계약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그걸 청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관련 내용을 심사를 합니다. 이 고객이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평균적인 위험도 범위 내인지 지나치게 높은지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이 정도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승낙을 하게 되겠죠. 이후에 고객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험 만기가 된다든지 중간에 계약을 해지를 하겠죠. 자, 이게 전체적인 보험 관련된 절차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보험 관련돼서 부르는, 기간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서 살펴봤죠. 보험계약을 보험회사가 승낙하게 되면 이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걸 우리가 낙성, 분류식 낙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승낙 성립이 이루어지는데, 즉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성립돼서 끝날 때까지의 이 기간을 보험계약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직 보험료는 납입이 안 됐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보험회사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보험계약기간이라고 부른다. 요거 한 가지 정리하시고요. 이후에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이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시작이 됩니다. 책임이 개시된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위험기간, 책임기간, 담보기간 이렇게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때 보험료를 계산할 때 위험을 얼마나 계산을 할 거냐, 1년치만 계산할 거냐, 30년치를 계산할 거냐, 이렇게 위험을 계산하는 기간이 별도로 적용되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보험료 기간이라고 불러요. 요 세 가지가 보험 관련된 기간에 대한 명칭인데요. 한 가지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시험 지문에 이렇게 간혹 표기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틀리느냐? 보험 계약 기간은요,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험의 효력이 발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보험회사가 허락만 했지 효력이 발생되려면 보험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보험료가 들어온 이유는 보험기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즉 정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뭐냐? 보험기간 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험계약기간은 사고랑 관련이 없어요. 계약과 관련되는 거지. 요 지문만, 요 구분만 잘 명확하게 해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면서 보험의 목적서부터 싹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재 129페이지. 아래쪽에 보험의 목적, 자, 중요사항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보험의 목적은 보험가입의 대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단락 손해보험 목적인 재산은 주택자동차 등 구체적인 물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채권 같은 무채물 그리고 배상책임까지도 다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어떤 보험 종류들 쭉 설명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험사고. 단락 첫 줄 보시면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사고인데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불확정, 즉 우연해야 됩니다. 보험사고 자체가 우연해야 되고, 두 번째 발생 가능해야 됩니다. 이미 발생했거나 영원히 발생되지 않는 건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정한 기준으로 범위를 한정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정성이에요. 그 다음 보험료와 가입금액에서 보험료 첫 줄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게 보험료고요. 그 아래쯤은 최초 보험료 납입이었으면
효력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 계속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 독촉을 합니다. 이걸 납입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최고 기간까지도 납입이 안 되면 그 다음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지가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보험 가입금액 단락 첫줄 보시면 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계약에서 정해놓은 금액인데 손해보험처럼 불확정 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보상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보험기간, 보험료 기간, 기간과 관련된 설명이요. 단락 첫줄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기간, 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임기간, 위험기간, 담보기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그 둘째 줄이 이제 보험계약기간 설명이 나오죠. 둘째 줄 끝에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그래서 그 아래 단락은 뭐 소급보험, 대기기간 이런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청약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이 보험기간과 계약기간이 실무적으로는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보험기간이 더 앞쪽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기간을 소급시켰다 해서 소급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기간을 이때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를 냈음에도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대기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뒤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이 뒤쪽 지문에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험료 기간, 단락 첫줄 보시면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서 넷째 줄 끝쪽에 보시면 보험료 불가분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보험료 기간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험료 불가분 원칙인데 그 아래줄 중간 부분에 중간에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험회사는 1년이란 보험료 기간의 보험료를 전부 취득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보험료 기간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중요한 개념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간에 대해서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사람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계약자와 피보험자, 특히 피보험자를 잘 구별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손해보험계약조항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